서울 한복판에 우뚝 선 서울대학병원 본관 12층. 이곳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VIP 병동이었다. 넓은 복도는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일반 병동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2024년 11월의 쌀쌀한 아침, 박은주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병원에 도착했다.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활기찼다. 30년간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박 선생님, 오늘부터 12층 특실 1201호실 환자를 담당하게 되셨어요. 간호부장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박은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주로 일반 병동에서 일했고 VIP 병동은 특별히 선발된 간호사들만 배치되는 곳이었다. 저요? 왜 갑자기? 원래 담당이던 김 간호사가 갑자기 퇴사를 해서요.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이 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자분이 좀 까다로우신 편이거든요. 간호부장은 차트를 건네며 설명했다. 환자명은 최재민, 78세 남성. 진단명은 췌장암 말기였다. 대기업 회장 출신으로 현재는 여러 재단을 운영하는 자선사업가라고 적혀 있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주는 차트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복도를 지키는 경호원들까지. 마치 호텔 같은 분위기였다. 1201호실 문 앞에 선 박은주는 잠시 심호흡을 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넓은 병실이 눈에 들어왔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병실 한쪽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침대에는 노인이 누워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회장님을 담당하게 된 박은주 간호사입니다. 최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과 푹 꺼진 눈, 그리고 창백한 얼굴. 췌장암이 그의 몸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새로운 간호사님이시군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다. 박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침 약은 드셨나요? 아직이요. 통증이 심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박은주는 재빨리 그의 상태를 체크했다. 혈압, 맥박, 체온.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했다. 진통제를 조금 더 드릴게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용량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최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은주의 따뜻한 손길에서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전에 담당했던 간호사들과는 뭔가 달랐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은주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최재민을 돌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무뚝뚝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박 간호사님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최재민이 물었다. 박은주는 약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올해 레지던트 3년 차예요. 아, 의사시군요. 대단하네요. 덕분에요. 어렵게 의대 보냈죠. 박은주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졌다. 최재민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혼자 키우셨나요? 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중학생 때였죠. 최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은주에게서 강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박은주는 최재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최재민은 그녀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았다. 저는 평생 일만 했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참 외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잖아요. 재단도 여러 개 운영하시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특별한 이유가 있죠. 최재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다. 박은주가 최재민의 담당 간호사가 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다른 환자들보다 유독 최재민에게 신경을 많이 썼다. 그것은 단순히 VIP 환자여서가 아니었다. 최재민의 외로움과 고통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좀 나아지신 것 같네요. 박은주가 최재민의 혈압을 재며 말했다. 박 간호사님 덕분이죠.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최재민의 말에 박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병원 안에서 자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간호사 휴게실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된 것은 박은주가 자주 퇴근 시간 이후에도 병원에 남아있는 모습이 목격되면서부터였다. 요즘 박 선생님, 12층 VIP 환자한테 푹 빠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퇴근 시간 지나서도 맨날 그 병실에 있대. 뭔가 있는 거 아닐까? 그 환자가 엄청난 부자라던데. 젊은 간호사들의 수단은 점점 더 과장되어 갔다. 어제 봤는데 박 선생님이 새 핸드백 들고 왔더라. 정말 비싸 보이던? 응. 그리고 요즘 화장품도 좋은 거 쓰는 것 같아. 사실 박은주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친정어머니의 요양원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그녀는 매일 아침 첫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주말에는 동네 의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가 최재민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박 선생님이 그 VIP 환자한테 매달 용돈을 받는데. 헐, 진짜? 응. 그래서 맨날 퇴근도 안 하고 붙어 있는 거래.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급기야 간호부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박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간호부장실로 불려간 박은주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최근에 선생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있더라고요. 소문이요? 무슨? 12층 환자분과 특별한 관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저는 믿지 않지만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박은주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 줄은 몰랐다. 저는 그저 환자분이 외로워하셔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근무 시간 외에는. 간호부장실을 나온 박은주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최재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환자 이상의 존재였다. 그날 저녁 박은주는 평소처럼 최재민의 병실을 찾았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네, 조금 바빴어요. 박은주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챈 최재민이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최재민은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탓이었다. 쟤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겼나요? 박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회장님을 너무 자주 찾아뵈서 동료들이 오해를 하나 봐요. 오해요? 네.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이. 최재민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쉽게 퍼지는지 잘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쟤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다만 회장님께 누가 될까봐.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박은주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어머니의 요양원비가 또 올랐고 아들의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 생활비도 보태주어야 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박은주는 병원 주차장에서 낡은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었다. 그때 고급 승용차가 그녀 옆을 지나갔다. 차 안에서 동료 간호사들이 그녀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이 보였다. 저기 봐. 박 선생님이야. VIP한테 돈 받는다더니 왜 아직도 자전거 타고 다니지? 연기하는 거 아닐까? 사람들 눈을 속이려고. 박은주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자전거를 저었다. 추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쳤다. 집에 도착한 박은주는 우편함에서 또 다른 고지서를 발견했다. 전기요금 체납 통지서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좁은 원룸 현관문을 열었다. 민수야, 엄마야. 잘 지내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마 수술 중이거나 당직 중일 것이다. 그녀는 라면 하나를 끓여 저녁을 때웠다. 다음 날 아침 박은주는 여느 때처럼 병원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지갑을 열어 남은 돈을 확인했다. 월급날까지 일주일이 남았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곧장 12층으로 올라갔다. 최재민의 상태가 최근 들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장님, 어제 밤은 어떠셨어요? 최재민은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별로. 통증이 심해서 거의 못 잤어요. 박은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미열이 있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진통제를 더 강한 걸로 바꿔볼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들어왔다. 40대 중반의 김 과장이었다. 최 회장님, 오늘 CT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심각했다. 그는 박은주를 잠시 쳐다본 후 말을 이었다. 암이 간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진행이 빠릅니다. 최재민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하시면. 김 과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박은주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한 달 동안 정들었던 환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슬프게 했다. 김 과장이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 간호사님. 최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회장님.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최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받아주세요. 봉투는 두툼했다. 박은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건 월급이 아니에요. 제 마음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베푼 친절에 대한 작은 보답이에요. 회장님, 정말 괜찮아요. 이런 걸 받으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최재민은 박은주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제발요. 저한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것마저 거절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박은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최재민의 진심은 알겠지만 이미 퍼진 소문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다른 간호사 2명이 들어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최재민이 박은주의 손을 잡고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회진 시간인 줄 알고. 간호사들은 황급히 나갔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의미심장한 빛이 있었다. 박은주는 한숨을 쉬며 봉투를 내려놓았다. 회장님, 이건 정말 안 돼요. 저는 간호사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박은주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 동안 주변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봤어? 아까 12층에서. 응. 돈 봉투 주고받는 거 딱 걸렸대. 이제 숨기지도 않나 봐. 박은주는 결국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다. 평소같이 먹던 동료들도 그녀를 피했다. 40년 가까이 간호사로 일하며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간호부장이 다시 그녀를 불렀다. 박 선생님, 이번엔 정말 심각한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오전에 환자분께 금전을 받으신 게 목격됐다고 하던데요. 박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주시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하지만 목격자들은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간호부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박 선생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12층 담당을 교체하는 게 안 됩니다. 박은주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하기만 했던 그녀의 돌변에 간호부장도 놀랐다. 회장님은 지금 저를 필요로 하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을 이렇게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병원 분위기도 있고. 제가 사직하면 될까요? 간호부장은 더욱 당황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2달만 시간을 주세요. 회장님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옆에 있고 싶어요. 그날 저녁 박은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 민수였다. 엄마, 나야. 민수야, 무슨 일이니? 다음 주에 서울에 학회가 있어. 잠깐 들를게. 정말? 얼마나 오랜만이야. 아들 목소리를 듣자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엄마,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돈은 좀 있어? 응, 엄마는 괜찮아. 너나 잘 챙겨 먹고.
전화를 끊고 박은주는 냉장고를 열었다. 아들이 온다니 뭔가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다음 날 박은주는 또다시 첫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어제 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최재민을 보러 가야 했다. 12층 복도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1201호실 앞에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박은주가 다급히 물었다. 최 회장님이 새벽에 의식을 잃으셨어요.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박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병실로 들어갔다. 최재민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심전도 모니터가 불규칙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다. 회장님. 박은주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힘이 없었다. 몇 시간 후 최재민은 간신히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박은주를 바라보았다. 간호사님. 네, 제가 여기 있어요. 죄송해요. 어제 때문에. 박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회장님 마음을 몰라드려서. 최재민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왜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박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재민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다. 며칠이 지난 주말, 서울은 겨울비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박은주는 여느 때처럼 병원에 출근했다. 주말에도 최재민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회장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최재민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이 며칠 전보다 맑아 보였다. 비가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어떤 생각이요? 박은주가 물으며 혈압계를 준비했다. 어린 시절. 전쟁 때 이야기요. 최재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향수가 배어 있었다. 박은주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젊은 의사가 들어왔다. 흰 가운에 청진기를 맨 모습이 늠름해 보였다. 엄마? 박은주가 놀라서 돌아보았다. 아들 민수였다. 민수야. 벌써 온 거니? 학회가 내일 아니었어. 일찍 도착해서 엄마 얼굴이나 보려고 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여기 계실 줄은. 민수는 병실을 둘러보다가 최재민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민수가 최재민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재민 회장님이신가요? 희망재단이. 최재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의 눈이 커졌다. 정말 최재민 회장님이시군요. 인사드려도 될까요? 누구신지? 저는 박민수입니다. 이분 아들이에요. 그리고 5년 전 희망재단 장학생이었습니다. 박은주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수야, 그게 무슨. 민수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보며 설명했다. 엄마, 제가 의대 다닐 때 받았던 장학금 있잖아요. 그게 바로 최 회장님의 희망재단에서 준 거예요. 뭐라고? 박은주는 최재민을 바라보았다. 최재민도 놀란 표정이었다. 박민수. 이름이 익숙한데. 2018년도 선발자. 네, 맞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은주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가. 박 간호사님이 어머니시라니. 정말 놀라운 인연이네요. 최재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러고 보니 박 간호사님이 아드님 이야기를 하실 때 어렴풋이 비슷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박은주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아들의 은인이었다니. 회장님 정말. 민수가 장학금을. 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의대 6년 내내 지원받았죠. 성적도 우수하고 무엇보다 인성이 바른 학생이라고 추천서에 써있던 게 기억나요.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사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의대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뒷바라지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런데 희망재단 장학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박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시절이 떠올랐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의대 학비를 마련하느라 밤낮 없이 일했던 시절. 그때 장학금이 없었다면 정말 포기했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최재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도요. 그때 민수가 무언가를 떠올린 듯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회장님, 사실 제가 요즘 의학저널에 논문을 하나 준비 중인데요. 주제가 췌장암 환자의 완화 의료입니다. 혹시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두 사람이 의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박은주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막힌 인연이었다. 잠시 후 민수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다. 저는 이제 학회 준비하러 가봐야 해요.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 선생, 앞으로도 좋은 의사가 되기를 바라요. 민수가 나간 후 병실에는 박은주와 최재민만 남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 간호사님. 최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박은주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저도 몰랐어요. 민수가 받은 장학금이 회장님 재단에서.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도운 학생의 어머니가 이제 저를 돌봐주고 있으니까요. 박은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그 장학금이 없었다면. 아닙니다. 박민수 군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성과죠. 전 그저 작은 도움을 줬을 뿐입니다. 최재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다. 사실 제가 이런 재단을 만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요? 네. 어린 시절 전쟁 때 누군가의 희생으로 저희 가족이 목숨을 구했거든요. 박은주는 최재민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서 대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그 빚을 갚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자 병원은 더욱 조용해졌다. 박은주는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최재민의 곁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동료들의 시선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박 간호사님, 제가 어제 하려던 이야기 들어주시겠어요? 최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듣고 싶어요. 박은주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겼다. 1950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6살 때. 최재민은 천천히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다.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피난을 가고 있었어요. 중공군이 밀고 내려온다는 소식에 모두가 남쪽으로 향했죠. 박은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때 우리 마을에는 박정호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가족도 없는 고아였지만 동네 사람들을 가족처럼 여기던 착한 사람이었죠. 박정호? 박은주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흔한 이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들었다. 피난 중에 우리는 북한군 정찰대와 마주쳤어요. 숨을 곳도 없고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려 하고 최재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박정호 씨가 나섰어요. 자기가 북한군을 유인하겠다고. 우리 보고 다른 길로 도망가라고. 박은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총소리가 3번 울렸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셨죠? 박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박 간호사님? 왜 우시는? 회장님. 그분이 박정호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왜 그러시는? 박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최재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은주를 바라보았다. 박 간호사님의 아버지라고요? 박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정호. 제 아버지 맞아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구하려다 돌아가셨다고. 최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박은주의 손을 잡았다. 정말 박정호 씨의 딸이신가요? 네. 저는 그때 갓난아기였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70년 전의 기억이 현실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최재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그날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날, 1950년 12월 5일이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모두들 덜덜 떨고 있었죠. 박은주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눈물을 멈추고 집중했다. 우리 마을 사람들 20여 명이 함께 피난길에 올랐어요. 박정호 씨는 늘 그랬듯이 맨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최재민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산길을 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저 멀리서 북한군 정찰대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모두 공포에 질렸죠.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박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북한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빨리 도망갈 수도 없었고, 특히 갓난아기를 아는 여인들은. 최재민은 박은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때 박정호 씨가 결심한 듯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제가 저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모두 저쪽 계곡으로 숨으세요. 박은주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한번 쓰다듬고 가셨다고. 맞아요. 박정호 씨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품에 안긴 아기, 그러니까 박 간호사님을 한번 바라보고 머리를 쓰다듬은 거였어요. 최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는 혼자 북한군이 있는 쪽으로 뛰어갔어요. 여기다, 여기 있다 하고 소리치면서요. 박은주는 손수건으로 계속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우리는 모두 계곡으로 숨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죠. 3번. 아버지가. 박정호 씨의 희생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 20명이 모두 살았어요.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요. 최재민은 박은주의 손을 꼭 잡았다. 그 후로 저희 가족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박정호 씨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성공한 후에는 그분의 가족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하셨군요. 네. 전쟁통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하지만 평생 그 빚을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다.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만난 은인의 가족과 구원받은 자의 만남이었다. 회장님,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평생 찾아다녔던 은인의 가족이 바로 제 곁에서 저를 돌봐주고 있었다니. 최재민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서두르며 말했다. 박 간호사님, 혹시 어머니께서 살아계신가요? 네, 계세요. 하지만 치매가 심하셔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박정호 씨의 부인을. 제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박은주는 망설였다. 어머니가 요즘은 거의 알아보지 못하세요. 저조차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한 번은 찾아뵙고 싶어요. 그날 밤 박은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들렀다. 어머니, 저예요. 은주예요.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85세의 나이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는 딸도 알아보지 못했다. 어머니,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구해주신 분을 만났어요. 어머니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박은주는 계속 이야기했다. 그분이 아버지를 평생 기억하고 계셨대요. 아버지 덕분에 살았다고. 이제라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순간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의식은 흐릿했지만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깊은 곳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박은주는 특별한 준비를 했다.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첩과 아버지의 유품 몇 가지를 가져왔다.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버지 생전 사진은 귀중했다. 회장님, 이게 저희 아버지 사진이에요.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단정한 차림의 젊은 남성이 있었다. 온화한 미소와 선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최재민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이 얼굴. 기억납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요? 네. 특히 이 따뜻한 눈빛.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박은주는 다른 사진들도 꺼냈다. 결혼사진, 가족사진, 그리고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어머니가 이 사진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고. 최재민은 사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살펴보았다. 박정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항상 웃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그날도 주저없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 또 여기 계셨네요. 학회 끝나고 왔어요. 민수는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보고 놀랐다. 이건 외할아버지 사진이네요? 응. 회장님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 민수는 어머니와 최재민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은주는 아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다. 민수의 눈도 점점 커졌다. 그럼 외할아버지가 회장님 가족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회장님이 너에게 장학금을 주신 거고.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놀라워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최재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겠죠. 70년 만에 이뤄진 만남이니까요. 그날 저녁 최재민은 박은주 모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박 간호사님, 민수군, 내일 제가 퇴원 허가를 받아서 잠시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님을 뵈러 가도 될까요? 박은주는 망설였다. 회장님 건강 상태로는 무리하시면. 괜찮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2~3시간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내일은 학회 마지막 날이라 오후에 시간이 됩니다. 물론이죠. 함께 가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최재민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박은주와 민수가 그를 도왔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늘만큼은 꼭 가야 합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요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최재민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박은주가 먼저 어머니 방으로 안내했다. 어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박은주는 포기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어머니, 이분이 바로 아버지가 구해주신 분이에요. 최재민 회장님이라고. 최재민이 휠체어를 어머니 침대 가까이 가져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는 최재민입니다. 1950년 겨울 박정호 선생님이 목숨을 걸고 구해주신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최재민은 계속했다. 70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의 흐릿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한마디를 했다. 정호야.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멎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던 어머니가 남편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박은주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어머니, 정호. 아버지 기억하세요?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최재민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단 2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70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최재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박은주와 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제가 늦었습니다.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최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그 순간 방 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70년 전의 희생과 은혜가 시간을 뛰어넘어 화해와 감사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최재민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마치 오랜 수건을 이룬 사람처럼 표정이 밝아졌다. 박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뤘어요.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또렷하게 의식을 회복하신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음 날 최재민은 병실로 변호사를 불렀다. 김 변호사, 급히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변호사는 최재민의 오랜 법률 고문이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제 전 재산을 정리해서 새로운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름은 박정호 희생정신 기념재단으로 하고요.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전 재산을요? 그럼 기존의 희망재단은? 희망재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제 개인 재산은 모두 새 재단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은 박은주 간호사님으로 하고요. 곁에 있던 박은주가 화들짝 놀랐다.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박정호 선생님의 따님이 이사장이 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최재민은 단호했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재단의 목적은 전쟁이나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희생해 타인을 구한 분들의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나간 후 박은주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전 재산이라니. 박 간호사님, 이건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박정호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퍼졌다. 최재민 회장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름이 박정호라는 것도.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오갔다. 박 선생님 아버지가 6.25 전쟁 영웅이었대. 최 회장님이 그 은혜를 갚으려고 재단을 만든다고. 대단하다. 우리가 오해했었네. 한때 박은주를 의심하고 수군거렸던 동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간호부장도 박은주를 찾아와 사과했다. 박 선생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속단했네요. 괜찮아요. 저도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간호사세요.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최재민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박 간호사님,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7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회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재단을 잘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민수군도 의사로서 재단 의료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박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비 오는 밤 최재민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최재민은 힘겹게 박은주의 손을 잡았다. 박 간호사님,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이제 갈 시간인 것 같아요. 박정호 선생님을 만나러. 박은주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회장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사신 것을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최재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렸다. 2024년 12월 5일 새벽 3시. 공교롭게도 74년 전 박정호가 희생한 바로 그날이었다. 최재민의 장례식은 조용하지만 엄숙하게 치러졌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조문을 왔지만 가장 앞줄에는 박은주와 민수, 그리고 요양원에서 특별히 모셔온 박은주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고인은 평생을 자선사업에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전쟁의 상처를 지닌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서셨습니다. 조사를 읽는 동안 박은주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꼭 잡고 있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이날만큼은 또렷한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김 변호사가 박은주를 찾아왔다. 박 이사장님,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사장이라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최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 3천억 원이 박정호 희생정신 기념재단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박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박은주 간호사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박정호 선생님 곁으로 갔을 것입니다. 70년 전 박정호 선생님의 희생으로 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자 평생을 살았지만 진정한 보답은 선생님의 따님을 만나고서야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재단을 맡기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박정호 선생님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어갈 수 있는 분은 바로 따님이신 당신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매년 12월 5일 박정우 선생님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정신을 후대에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최재민 올림. 박은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곁에 있던 민수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엄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생겼네요. 그래. 너무 큰 짐인 것 같지만 외할아버지라면 분명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남을 돕는 일이라면. 2025년 봄 서울 도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박정호 희생정신 기념재단 본부였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특히 6.25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들이 많이 왔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박은주가 개관사를 읽는 동안 그녀의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근 들어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가족들을 알아보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다. 민수는 재단의 의료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는 주말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진료소에서 봉사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전쟁 유가족 지원, 참전용사 의료 지원, 저소득층 학생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희생정신상이었다. 매년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을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 2025년 12월 5일 첫 번째 박정호 추모제가 열렸다. 국립현충원에 마련된 추모비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박은주와 그녀의 어머니 민수를 비롯해 최재민이 구해준 마을 사람들의 후손들도 참석했다. 75년 전 오늘 한 청년이 25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으로 20명의 생명이 구해졌고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모사를 읽는 박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추모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이 만든 생명의 불꽃은 세월이 흘러도 꺼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랑과 희망의 불씨가 되어 타오른다. 박은주의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최근 들어 거의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된 그녀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다. 정호야. 어머니는 추모비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자랑스러워요. 1년 후 재단은 더욱 성장했다. 전국 각지에 지부가 생겼고 수혜자도 수천 명에 달했다. 민수는 이제 재단병원의 원장이 되었다. 그는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했다. 원장님, 오늘 수술 환자가 당신을 찾아왔어요. 간호사의 말에 민수가 진료실로 나가보니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실까요? 작년에 무료검진 때 위암을 발견해 주셨던. 아, 김어르신. 물론 기억하죠. 수술 후 경과는 어떠세요? 덕분에 완치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재단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외할아버지의 희생정신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박은주는 이제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다. 희생과 봉사의 가치를 전파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유지됩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의 강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재단의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2026년 여름 박은주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87세의 나이였다. 임종 전 어머니는 박은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주야, 이제 나는 당신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고마웠어. 우리 딸이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어주어서. 어머니, 재민이라는 좋은 아이도 만나게 해주고 이제 편히 갈 수 있겠어. 어머니의 장례식에는 재단의 수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모두가 눈물로 그녀를 배웅했다. 세월이 흘러 2030년 박정호 희생정신 기념재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선단체가 되었다. 매년 12월 5일이면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 박정호의 이름은 이제 희생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민수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의 아들에게 외증조부의 이름을 따서 정호라고 지었다. 정호야, 너의 외증조 할아버지는 아주 용감한 분이셨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바친 진짜 영웅이셨지. 어린 정호는 눈을 반짝이며 아빠의 이야기를 들었다.
박은주는 이제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재단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최재민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아버지, 최 회장님 보고 계시죠? 두 분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수많은 희망의 등불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박은주는 생각했다. 75년 전 한 청년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모든 것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희생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재단 건물 입구에는 커다란 동판이 있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여러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들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며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영원히 이어진다. 박정호 1925년 1950년을 기리며 박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시간을 뛰어넘어 더 큰 사랑으로 꽃피어나고 있었다.